예, 9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서 하니까 다소 어수선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앉아서 좀 해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서 하는 게 나으세요? 제가 앉아서 하는 게 나으세요? 앉아서 하는 게 다소 좀 졸리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요즘에 항공업체들은 거의 뭐 비행기를 날리지 못하고 있죠. 비행기들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도 많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들이 해외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어느 주차장에 한 3개월간 주차하면은 여러분 주차장에 안 주차하면은 주차비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주차비를 내야죠.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크죠. 100배는 더 클 거예요. 그럼 주차비를 얼마나 내야 될까요? 상당히 많은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비행기를 날지 못하는 비용을 제껴두고도 주차하고 있는 주차비만 해도 아마 수백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계속 쌓인다면 비행기 주차비만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조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이에요. 조종사가 500명이면 비행기는 한 대도 못 나는데 조종사 500명 비용을 월급을 매달 내줘야 돼요. 직원들도 줘야 돼요. 자, 스튜어디스도 줘야 돼요. 관리직도 줘야 되고 기타 운송과 관련된 모든 직원들도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업체들의 아마 누적되는 그런 아픔과 적자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가 돈을 줘서 살려야 될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계에서 망하게 해야 될까요? 나쁜 사마리아라는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은 무조건 자유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시장 정책에 의해서 기업체가 살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면들을 보면은 비교 우위라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어쩌면은 그냥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뿌리는 그런 이론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약간 아픈 역사입니다만 남미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해외 진출했을 때 가장 먼저 진출한 게 탐험가들이 진출하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진출한 사람들이 종교가들이 많이 진출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종교가들은 또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종교가들은 어쩌면 첩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사실은 한국의 지도가 일본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러죠. 이 지도를 만든 사람들이 일본 성녀들이라고 해요. 성녀를 가장한 사실 스파이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을 그냥 자유로운 시장 원리에 맞춰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거 개인 기업인데 내가 왜 국가가 왜 그리고 내 세금이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은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제가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벌 회장들 또 한국의 거의 큰 기업 회장들 중에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죄래도 되나 하는데도 큰 소리를 땅땅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가 그런가요? 누가 좀 그러고 살고 있죠 최근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새 살림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땅땅 치고 다니고 있어요. SK의 최태원 회장이죠. 저는 뭐 최태원 회장의 그 명과 암이 있다고 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감옥을 가기 직전에 딱 한 번 한 선택이 있었어요. 하이닉스라는 현대 반도체였죠. 결국은 하이닉스였는데 하이닉스가 휘청거릴 때 여러 논란들이 해외에 팔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해외에 팔자라고 주장했던 분이 삼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팔든 아니면
그냥 파산을 시키자는 주장이었어요. 물론 뭐 삼성이라든지 해외 반도체 업장에서 하나 경쟁 업체가 사라지면은 좋으니까 파산을 시키고 일부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면 좋았을 수도 있겠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만 이때 정부에서는 3조 원을 SK가 투입을 해가지고 3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망해가는 하이닉스를 살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크게 SK가 사야 될 이유는 없었는데 그때 당시 최태원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마 재판에서 유리한, 물론 전 두 가지를 다 봐요. 좀 국가적인 정책에 호응하는 좀 기조를 유지해주자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도 반도체라는 새로운 SK가 사실은 그 테이프 만들던 회사잖아요. 이게 녹음 테이프 만들던 회사에서 그다음에 유공을, 진해보다 훨씬 큰 유공을 또 인수를 했었죠. 그것도 굉장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여러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 로비에 의해서 유공이라는 SK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유공이라는 걸 인수를 해서 한번 점프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노태우 정권 때 또 독점적인 이동통신을 독과점적인 이동통신을 또 혼자 단독으로 떼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한 번 도약을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SK가 조그마한 기업에서 거대 그룹으로 성장을 한 우리나라 국내 3위 사이에 되는 그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죠. 최태원 회장이 감옥 가기 직전 한 마지막, 아마 최근에 마지막 의사결정이 3조 원을 투입해서 SK 하이닉스를 경영권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걸 실제로 샀었고, 그 이후에 지난 한 3년간 해마다 이익이 10조 가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3조 원을 투입했는데 이익만 10조가 났어요. 지금 제가 잠시 좀 전에 두드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3조 원을 투입해서 만약에 한 30% 경영권을 비롯해서 30%의 시가총액의 30%를 SK가 같이 빗들어 보면은 3조 원을 투입한 결과가 지금 그냥 20조가 됩니다. 만약에 SK가 하이닉스가 만약에 공중 분해가 되었다든지 파산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해체를 해서 일부 부분별로 뭐 삼성이 일부 가져가고 마이크론 같은 외국이 좀 가져가고 그렇게 나눠먹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60조 정도 되는 하이닉스라는 것은 오늘날 없었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사실은 몇 년 전에 한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박근혜 정권 때였죠. 자금이 모자라서 약 2조 원 정도가 돈이 필요했을 텐데 한진중공업은 2조 원 지원을 안 해주고 결국에는 공중 분해되고 파산이 되었죠. 그 이후에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해운업체가 현대 상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해운업체가 있습니다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한진해운이 망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을 정도로 여러 운송료 같은 게 올라가고 특히 항공 운송료 급등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일자리를 떠나서 많은 사실 역학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국가기관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설사 그 기업을 민간이 좀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업들을 파산시키거나 망하게 하는 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우의 사실 흥망사입니다. 대우 김호중 회장은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분은 표가 격언 이랬죠. 물론 부채도 자본이다 이랬어요. 부채도 자산이다. 물론 자산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산 이코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채도 자산의 일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 얘기는
대우 기본적인 얘기는 내가 은행에서 10% 빌려와서 내가 15% 내면은 차입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5%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20% 낸다 그러면 차입이 없었다면 실현하지 않을 10% 이익을 내가 내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 이자를 내고 차입을 해가지고 10배의 이익을 남긴다 그러면 우리가 1000배, 100배, 1000배의 이익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철학을 가지신 분인데, 경영 철학을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김원희 회장은 그 기업 확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기업의 그 부채를 가져오면서 기업 성장을 확대 정책을 썼어. 대부분 성공했는데 결국에는 IMF 직전에 사실은 부도가 났는데 기업 자체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1995년 전후부터 시작해서 97년 4, 5, 6, 7년 사이에 정치권을 약간 넘나들면서 대통령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오르내리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에 약간 눈맞게 났던 것 같고요. 아마 그때 당시 정권은 김영삼 정권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대우에 관한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대우를 결국 파산하는 걸로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95년에 미국에 가서 만난 그 몇 명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친구가 있는데 그때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부터 해체돼가지고 92년까지 대부분 소련이 관할하고 있던 북유럽의 국가들이 다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로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사실상 독립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비롯해서 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계속 독립을 했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등 여러 많은 나라들이 다 그때 나왔던 사실상의 독립을 이제 선언하고 나왔던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언들이 이제 붕괴되면서 폴란드 같은 데가 사실은 소련의 독립 국가였습니다만 소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였는데 95년에 제가 만났던 그 친구가 같은 공부하던 친구가 로스쿨을 다니던 친구인데 폴란드에서 유학 온 친구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동양애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니 폴란드 애가 한국 애를 반가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를 반가워하나 했더니 저를 붙잡고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저랑 되게 친하게 하면서 저한테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이거였어요. 95년, 96년이었던데 너 대우를 아니 했어 대우. 그래서 대우 알지 했죠. 대우가 한국 기업이긴 한데 폴란드에도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 폴란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공산주의 국가 친구든지 중국 친구든지 소련 친구든지 뭐 동유럽 친구든지 아프리카 친구든지 간에 미국에 유학 오는 사람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하든지 아니면 자기네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든지. 미국 유학비가 1년에 그때 당시도 1억 이상 들어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집이 부자든지 또는 그 친구가 똑똑하든지. 근데 그 친구는 아마도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았고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게 자기네 가족 전체가 대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 특히 폴란드 대우 자동차. 그래서 대우라는 회사에 어마어마한 거의 뭐 투자를 해서 대우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가 대우가 한국에서 넘버1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아니 넘버3나 넘버4 정도 된다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성질을 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니 어떻게 세계적인 대우가 그게 넘버4가 될 수 있냐고. 당연히 넘버1이지. 아니야.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SK도 있고 대우는 아마 maybe 넘버3 했더니 막 성질을 확 불같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대우라는 기업은 이미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 진출을 했어요. 심지어는 북유럽의 폴란드뿐만 아니라 베트남,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칠레, 브라질, 남미 여러 나라에 진출했어요. 제가 이제 대우가 결국엔 97년도에 IMF 부적응용 때 대우를
파산이 됐죠. 구제금융을 못 받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파산을 했죠. 결국에는 대우라는 업체 자체가 수십 년간 쌓아놓은 해외 대우망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우가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는지 여러분 하이마트 기억나시죠? 하이마트가 사실은 대우의 전자 판매 회사들끼리 다 망하니까 대우가 망하니까 이제 대우 전자 부품 대우 가전업체들이 모여 만든 게 하이마트예요. 그 선종고라는 그 일종의 영업본부장 비슷한 사람이 모아가지고 실제로 결국에는 선종고라는 분이 그 하이마트를 모아가지고 교합해가지고 하이마트를 만들고 팔고 해가지고 사실은 돈으로 수천억을 남긴 분이신데 어쨌든 그 찌꺼기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수천억을 남겼어요. 하이마트를 차려가지고. 그 대우의 주력들이 살아남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최근에 베트남이라든지 특히 북유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만약에 대우가 그때 파산하지 않고 대우를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살려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대우가 살아있었으면은 대한민국이 창출한 전체 GDP에 맞먹는 성과를 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이제 거의 사실은 동유럽에 하나의 지점을 설립한다든지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칠레나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의 하나의 업체를이나 뭘 설립한다든지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거든요. 이미 그때는 IMF 직전에는 대우는 글로벌 체계를 다 구축을 해놨어요. 거의 글로벌 블록체인을 다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 위기만 넘겼으면은 굉장히 성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론 그게 만약이라는 가정을 한 겁니다만 제가 좀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대우의 파산이 아닌가. 그리고 대우를 위기 때 살려주지 않은 게 굉장히 좀 큰 실수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김대중 정부 때 당시에 IMF 이후의 정부들이죠. 구제금융을 받고 몇 개 업체는 살리고 했습니다만 IMF라는 구제금융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대우를 파산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다시 잊어버리고 한진해운을 다시 파산시킨 것은 굉장히 참 착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IMF를 잠깐 다시 살펴보면요. IMF 금융위기 때 제1은행, 우리은행 같은 여러 상업은행들 같은 은행들을 많이 매각을 했죠. 외환은행도 마찬가지고. 은행을 매각할 때 약 1조 원 남짓에 팔았어요. 실제로 외국 자본이 들어온 자본은 약 3천억, 4천억 들어왔어요. 대부분의 1조 2천억이 들어오면 8천억은 다시 국채은행에서 대연하는 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의 은행을 인수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온 순수 유입한 액수는 약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4천억 정도면 달러로만 4억 달러 정도 들어온 거죠. 실제로는 IMF 때니까 환율이 높을 때니까 실제로는 2, 3천억 들어왔던 거죠. 2, 3천억을 주고 1조 이상 되는 제1은행을 경영권을 가져갔던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IMF 이익이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한 10년, 15년 지나서 얼마의 돈을 가져갔느냐? 약 6조 원을 가져갔어요. 3천억을 투자해서 3억 달러를 투자해서 60억 달러, 70억 달러를 가져갔어요. 한 은행으로부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못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IMF 때 너무나 난추리를 했어요. 제가 살았는데 저의 뼈를 다 추려다 준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데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기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뇌도 다 줬어요. 제 골수도 다 줬어요. 내 눈알도 다 줬어요. 지금 살아있는 건 뭐만 살아있는 거예요? 뼈대만 살아있을 뿐이, 일부만 살아있을 뿐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1은행을 1조 2천억 주고 사가지고 6조 원을 가져갔다니까 누가요? 자, 로스터를 비롯한 수많은 회사들이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대한민국 정부를 자문해줬던 회사들이에요. 대한민국 기업을 자문해줬던 회사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뭘 한 거죠?
결국은 뭘 한 거죠? 1위한테 양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다 1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1위는 양이 어떻게 다 쥐어 뜯기고 남은 건 뭐가 남아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데, 이제 한국에, 제가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모임에 갔더니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은행에 잠깐 투자를 했어요. 은행 중에서는 좀 안전한, 은행 중에서는 좀 우량은행이라 그래가지고 좀 한두 군데 은행에 투자를 하면서 은행에 투자를 하고 나서 제가 사고 나서 주가가 약 10% 빠져가지고 돈을 더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팔까 하면서 그 은행의 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느 은행을 제가 샀을까 맞춰보세요. 제가 무슨 은행을 주식을 샀을까요? 퀴즈입니다. 제가 무슨 은행을 주식을 샀을까요? 제가 국민은행을 주식을 샀어요. KB국민은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국민은행 주식을 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봤어요. 이 회사가 이거 내가 산 거 잘못 산 거 아닌가? 얼마 전에 모임에 내가 안 들을 걸 괜히 주식 투자 이러면서 제가 산 주식이 주가가 한 10% 떨어져가지고 팔아버릴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뭘 봤냐면은 외국인 투자 비율을 봤어요. 제가 퀴즈입니다. 국민은행은 외국인이 몇 퍼센트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국민은행은 이름도 친근하잖아요. 국민은행이에요. 우리은행은 누구 은행이에요? 우리은행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그냥 퀴즈를 드릴게요. 자, 국민은행의 외국인 주식 지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네이버죠. 네이버의 외국인 지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인터넷을 뒤지든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국민은행 하나만 예를 잠깐 들면은 65%가 외국인이에요. 65%를 제외하고 나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어딘가가 한 20%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20%, 25%? 그러면은 25%를 어떤 국민은행의 경영권을 가지고 어떤 국민연금이든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든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민은행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대출받아 이자 내는 건 그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에 만약에 1조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1조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은 6,500원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3,500, 내가 낸 이자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낸 이자를 가지고 누가 가져가는 거죠? 카나다인들이 가져가고, 미국인들이 가져가고, 유럽인들이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카나다 CDPQ, 카나다의 연금은행들이죠. 미국의 연금은행들이고, 보험사들이 투자해서 가져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자를, 그래서 마진 차이를, 우리 지금 0.75밖에 안 돼요,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율이 0.75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대출을 받으면 3.2%, 3.6%예요. 0.5%를 가지고 결국 3%를 이익을 남겨먹는 거죠. 몇 배를 남기는 거예요? 4배, 5배를 남겨놓는 거예요. 사실은 마진은 0.20, 30%만 붙여도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원래 국채은행의 기준금리율보다 4배, 5배를 남기는 그 마진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외국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진로, 맥주, IMF 때 파산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진로 맥주를 아무리 마시더라도 그 이익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조금 더 답답한 거는 제가 비빔국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우면산 터널을 타고 인덕원에 가서 비빔국수를 먹고 와요. 옛날에 비빔국수 3,000원인데 점점 가격을 올리고 요즘 7,000원이더라고요. 인덕원에 그 공영주차장 옆에 비빔국수 집이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굉장히 아까운 게 뭐냐면은 우면산 터널을 지나가요.
우면산 터널이 지나가는데 몇 년 전에는 비빔국수 값이 4,000원인데 우면산 터널 왔다 갔다 하는 값이 5,000원이에요. 우면산 터널 값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그 우면산 터널을 정치권이 잘못했는지 기재부가 잘못했는지 대통령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면산 터널 자체를 누가 뚫었냐면요. 머큐리라는 호주 기업이 뚫었어요. 메인 투자자가 머큐리예요. 결국 머큐리가 뚫어가지고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수익을 보장해줘요.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나면 통째로 다 가져가고 이익이 안 나더라도 국가가 보존을 해줘요.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보존을 해줘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국가나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서 한테 돈을 빌려서 했으면 되잖아요. 가장 알짜배기 과천과 서울을 잇는 우면산 터널을 왜 외국인한테 떨어가지고 돈을 갖다 주냐고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했을까요? 지하철 7호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타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9호선 어마어마하게 미어 터지는 지하철이에요. 신분당선 지하철 어마어마한 노란자 지하철이에요. 심지어는 신분당선 지하철이 호메실역으로 연장이 된다는 지금은 강남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광교 중앙역까지 가요. 수원까지 가요. 그게 조금 더 수원의 뒤쪽까지 가는 호메실이라는 데로 호메실까지 연장이 된다는 지금 연장이 되는가 5년 뒤에 연장이 되는 거예요. 2025년, 2026년. 5년 뒤에 연장된다는 그 뉴스 하나로 그 동네 아파트 값이 3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분당선 지하철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외국인들 거예요. 전액 외국인들 거예요. 신분당선은 지하철 한 번 타면 지하철 요금은 2,000원, 2,500원을 내야 돼요. 왔다 갔다 왕복 5,0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자동에 사는 사람, 그 밑에 수원에 사는 사람, 상현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내는 수만 명이 타는 지하철 하는 이 이익은 대부분 외자여가지고 영구히 외국인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럼 바꾸어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은 뭘 한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누적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빨대를 꽂아놓은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 외국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정책을 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인들의 뼈를 정말 쪼아먹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요.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한테 뭔가 이익을 가져간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경제학자들이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영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혀 말이 안 돼요. 우면산 터널을 왜 그렇게 했을까? 지하철 9호선, 지하철 7호선, 신분당선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잠자리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외국인들이 한국에 구축해 놨어요. 이걸 어찌 해야 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